그러니까 지금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평상시에 내가 나의 삶을 간간히 유지하게 하던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것들을 영위하게 해주는 아주 안전핀들이 있었는데 그 안전핀들이 동시에 팍 빠졌어요. 세 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체류에 관련된 건데요. 한국의 정부의 정책은 소수자를 질병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코로나를 기화로 제2국 허가를 받아서 나가야 된다거나 아니면 해외에서 물리적으로 올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외국인들은 한국에 체류하려면 자꾸 그 기간을 연장해서 난 여기 있을 수 있다는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외국에 있다가 못 들어와서 허가를 연장할 수 없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동동 구르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정책이 이런 코로나를 이용해서 난민 신청을 단념하게 하거나 한국에서는 난민 지위나 지위를 포기하게 하거나 가족이나 친지를 만나려면 사실 난민 지위를 버리고 가야 되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좀 난민을 추방하는 형태로 작동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좀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이야기 되어 있을까요? 이제 어느 나라에 난민 신청을 했다 할지라도 사실 해외 나갈 이유가 생길 수 있는 것이고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나마 나갔다가 들어올 수 있고 나갔다가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는 국경이 저희도 봉쇄나 다름없는 상황이 그렇죠. 되었죠. 그래서 일시적인 것이라면 다행인데 이게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난민분들이 그러면 왜 해외 나갈 일이 생기지? 그거를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하고 3년, 5년을 막 이렇게 기다리는데 비용도 드는데 왜 해외로 나가야 할까? 첫 번째로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가 있는 것 같아요. 본국에 못 들어가죠. 그래서 제3국에서 많이 만나긴 하는데 한국에 난민 신청자로서 가족을 초청할 수가 없고 탈출을 할 때도 자기 가족 중에서 자기가 되게 운 좋게도 한국에 올 수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족을 못 만나요. 근데 빨리 인정을 받아서 난민 인정자로서 적어도 배우자랑 미성년 자녀를 초대하면 좋겠지만 그게 또 굉장히 어렵고 난민 인정보다는 인도적 체류자를 받게 되거나 아니면 난민 신청을 다시 한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가족을 못 만난 지 2년, 3년, 5년, 10년 된 분들도 많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부모님 돌아가신다고 하는데 못 가야 되냐, 형제가 아프다고 하는데 못 가야 되냐, 이런 이제 고민에 빠지게 돼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안 갈 것 같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 그렇게 사는 사실은 저는 이민자들을 많이 봤어요. 한국인 이민자들이 평생 외국에 살다가 진짜 부모 돌아가기 직전에 오는 거 많이 봤어요. 그만큼 살기가 바빠하고 힘드니까 못 오는 거죠. 근데 난민분들이 그런 상황을 겪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제3국에 갔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못 오신 분들이 생겼어요. 1차적으로. 2년 동안 난민 가족을 못 만나서 터키에 갔다가 가족은 여기 있고 자기 배우자나 아기는 말레이시아에 있어서 나갔다가 이집트에 있어서 갔다가 한국에 오려고 그랬는데 비행기가 끊겼고 비행기가 그러면 이렇게 다른 나라를 이렇게 경유해서라도 한국에 들어오고 싶은데 그 경유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비자는 없으니까 비행기 표를 못 끊고 또 제주도로 이렇게 난민 신청하신 분들은 또 제주도 공항만 사용할 수 있대요. 인천 공항 통해서 제주도를 못 간대요. 근데 비행기가 제주도로 직항이 없어서 못 오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연락해서 그럼 인천 공항을 임시적으로 이렇게 트랜짓 환승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허가가 안 나오고 그런 상황이 생기고 그리고 이집트에서 터키나 이런 데서 한국으로 오는 이런 이제 정부가 그때 비행기 편을 보냈잖아요. 우리 시민분들 데리고 오고 이렇게 데리고 오려고. 이제 한국 정부가 데리고 오는 비행기가 있는데 안 태워주는 거죠. 난민이기 때문에. 인정자였으면 아마 태워주지 않았을까 싶은데 신청자이기 때문에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터 비행기를 못 타고 온 거죠. 그래서 결국 거기에 이제 좌초된 건데 본인이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보통 6개월, 1년 이런 건데 그게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 국내에 들어와서만
연장할 수 있어서 맞아요. 결국 한국에 들어오는 것도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원초적으로 그러니까 비호를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진 거죠. 그런 경우가 저희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네. 많은 시민분들이 생각하신 것과 달리 예상하신 것과 달리 아니 예상하고 계시나요? 그렇게 난민들에 대해서 실제로 엄청난 형태의 제약과 엄청난 자유가 제한되는 형태로 한국 정부가 다양한 정책들을 사실 돌리고 있습니다. 좀 가슴이 아프죠. 네, 못 들어오신 분들이 있는데 이제 못 나가는 상황이 생겼어요. 맞아요. 네, 이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어요. 작년에는 코로나가 터졌다. 국경 봉쇄 못 나간다. 오케이. 근데 지금 이게 2년째입니다. 근데 2년째가 되니까 정말 위기 상황이 바깥에 생겨서 가봐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지금 외국인 한국에서 장기 이주민, 그러니까 장기 체류하시는 이주민들이 지금 해외에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출국관리사무소에 저 집에 갔다 와야 됩니다. 뭐 의료적인 목적이 있고 뭐 행정적인 일도 있고 결혼식에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갔다 옵니다. 그러면 지금 온라인에서 신청을 해서 비행기표 뭐 정보 주고 이렇게 하면 네 갔다 오세요라고 해서 이제 가는 건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재입국 허가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도 나갔어요. 그런데 저희 사무실에 그러니까 난민분들도 있고 유학생도 있어요. 외국인 유학생이 이제 자원봉사자로 있거든요. 외국인 유학생이 나갔어요, 지금. 그래서 고국에 돌아가서 이제 돌아올 겁니다. 근데 네. 난민이 인도적 체류자와 난민 신청자들이 있는데 인도 체류자 난민 신청자는 출입국 사무소에 직접 가서 직접 서류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고 상담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거기 보면 그냥 서류 제출하면 돼요. 설명하면 되는데 비공식적으로 하지만 실제적으로 나가야 되는 이유를 증빙하시오. 그게 상담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의료적인 목적으로 나간다, 부모님이 아프시다 이러면 부모님이 지금 어떤 병으로 아프신지 어떤 병원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아파서 나간다 그러면 자기 건강 상태, 거기 병원 예약 정보, 병원에서 치료받을 병원이 준 증명 서류, 비행기표 다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를 실제로 다 냈는데 허가가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가족이 아프다고 해서 간다고 그러면 죽을 만한 병이냐라는 질문을 받게 되고 실제로 돌아가시면 갈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답변을 듣는 거예요. 억장이 아마 무너지는 상황이 오는 거죠. 네, 진짜 이게 코로나 때문인 건가라고 하면은 이주민 간에 이 차별이 없어야겠죠. 똑같이 나갈 수 있다가 들어오면 되는 거죠. 체류 기간 안에. 그런데 이게 난민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유가 난민의 출입국을 제한하겠다는 것인데 타당한 이유가 뭔지 되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공식적으로 재입국 허가제도 다시 도입된 것도 코로나19에 위한 반격적 목적이라고 했지만 사실 그 목적이 전혀 공평하지 않고 난민 신청자와 난민 인정자나 인도 체류자분들의 어떤 권리를 제약하는 방식으로 한다는 건 사실 다른 목적이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 와서 자기 메디컬 이 레코드를 이렇게 파일로 이렇게 갖고 오셨어요. 1년 넘게 아프신 분이어서. 근데 이렇게 해서 자기가 다른 나라로 가고 싶대요. 근데 다른 사람들 보니까 다 신청했는데 다 안 받아들여지는 거 보니까 안 될 거겠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이제 그냥 난민 인도 체류지인데 이걸 반납하고 가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거를 저희한테 상담을 와서 3시간 넘게 했는데 결론이 뭐냐면 끝에 여기 오기 전에 이미 인도 체류지를 반납하고 출국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랑 3시간 얘기를 왜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그 이야기를 누군가한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맙다. 네, 고맙다. 내 상황을 이해해줘서 고맙다라고 가셨고 네, 반납하고 떠나셨습니다. 이런 상황이 사실 방치되고 정부가 묵시적으로 좀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어서 사실 좀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4번째 질문입니다. 혐오에 대한 건데요. 자,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는 더 강한 방식으로 위기가 있는 상황에서는 더
서로가 적삼게 되는 이런 형태로 혐오가 작동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정부가 앞에 나왔던 것처럼 무책임하거나 난민을 사실상 포기하게 하거나 이런 정치로 작동했다면 이태원 확진으로 인한 외국인 혐오라든지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죠. 갑자기 확진자들을 질병화하는 확진자 너희가 다 비용 부담하고 너희가 뭐 손해배상을 해라. 병 걸린 너희가 죽일 놈이다. 이런 식의 잔인한 정서가 한국에 작동했는데 특히 이 외국인들에겐 더 강한 형태로 왜냐하면 더 근거가 없다고 생각되니까 이주노동자 숙소 집단 확진 이런 것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혐오가 실제로 드러났는데 난민들이 정부 정책만이 아니라 사회에서 좀 이런 비난의 대상이 됐던 사례들 좀 속상하거나 이랬던 거 좀 기억나시는 게 있을까요? 작년에는 오히려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일반 시민분들은 오히려 발벗고 도와주셨죠. 공적 마스크 안 받아서 어떡해요? 생계 어떡해요? 시민분들이 다 도와줬어요. 막 집에 있는 비누, 샴푸, 쌀도 보내주셨어요. 저희한테. 정부의 공백을 네, 메꿔준 시민들이 다 메꿔주셨어요. 뭐 이렇게 식료품 박스, 아이들 뭐 생필품 박스 다 보내주시고 이 가가오 이거 방문해주시고 마스크 집에 있는 거 그거 다 보내주셔가지고 저희가 했거든요. 1년을 그렇게 버텼어요. 저희가.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는 오히려 도움을 받고 내 지역사회 일원이구나 느껴지는 난민도 있었을 거예요. 난민 공동체도 도움을 받는 입장이면서도 자기들끼리 막 돈 모아가지고 대한적십자사에 막 헌금하고, 헌금이 아니죠. 기부하고, 뭐 헌혈하는 모임 만들어졌잖아요. 난민들 공동체 사이에 헌혈 모임이 생겨가지고 막 주말 헌혈하러 가시고. 그렇게 자기들도 지역사회랑 마스크도 맞아 이거 막 미신기 돌리고 해가지고 만들어서 막 지역 노인분들 갖다 드리고 저는 더 따뜻한 일도 많았다고 생각해요. 작년에 오히려 정부랑은 달랐다고 생각해요. 시민사회가. 그런데 올해 이제 확진자 이런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질병 걸리는 사람들의 이주민이 생기니까 민심이 확 바로 이렇게 딱 홈페이지 들어가면 홈페이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카페 들어가 보면은 지역 민심을 볼 수 있잖아요. 그 들어가 보면 댓글들이 이래요. 남의 나라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보시면 미디어가 어떻게 이거를 보도했는지 보면 되는 거예요. 미디어가 보도하는 거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확진됐을 때 보도하는 방식과 이주민이 확진됐을 때 보도하는 방식이 확연히 다릅니다. 네. 심지어 어느 지역에 어떤 국적의 어떤 가족들이겠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정보까지 사실 미디어에서 흘러나오고 있어요. 병원에서 이주민 가족이 예를 들면 난민 가족이 모두가 확진돼서 병원에 입원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어느 지역에 어느 가족이 가족이래 애들도 다 있대 가족 수가 많대 근데 다 확진돼서 갔대가 나오고 그리고 사진 화면이 나오잖아요. 화면이 나오면은 병원에서 그 환자를 모니터하는 화면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 모니터 화면이 나왔어요. 뉴스에. 이게 한국인한테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CCTV 화면 캡처 환자분들이 이렇게 음압시설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띡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른 지역에서 만약에 이런 이주민 간에 난민 아동들이나 가정들이 걸린 게 나왔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의 이주민 난민 가정이 사진을 여기 가져다가 붙여놓고 그런 게 터져요. 그러면 지역 신문에서 또 이거를 갖다가 써요. 우리 지역에 위기가 온 거가 되니까 그러면 지역에서 이게 우리 동네, 우리 지역에 이렇게 이 사람들이 조심 안 한 거야가 되는 그런 상황에 와서 바로 민심 돌립니다. 가까이는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서울, 경기 다른 지역에서 생겼는데 지금 우리가 돌봄의 공백을 못 참았죠, 다 결국은. 그래서 학교는 지금 정상 운행하고 있고 어린이집도 결국은 정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다니고 있잖아요. 평상시는 이렇게 다 같이 학부모, 친구 살았는데 갑자기 이게 도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한국인 선생님이 걸려서 이렇게 퍼질 수도 있고, 아동이 걸려서 퍼질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이제 이주민 아동이 다니는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터지면은 화살이 싹 이렇게 이주민으로 가는 거고, 평상시에 보니까 이들이 위생이, 우리 위생 감염이 좀 다르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래서 유치원이나 원장님들도 고민을 하는 거죠. 이게 민원처럼 컴플레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네. 너무 가슴 아프죠. 같이 다 아이들이 마스크를 못 쓴다는 걸 알아서 유치원에서도 마스크 다 쓰고 있는 게 되게 어렵고 해서 결국은 어떨 때는 뭐 그렇더라 되게 다 알고 있는데 예, 그 아이들이 일이 사살이 되고 어머니가 얘네들을 잘 관리를 못하는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되어서 그럼 예, 다시 그런 거고 이제 새로운 아이들이 이제 나이가 된 아이들이 유치원 가야 되는데 원장님이 고민하시는 거죠. 허가를 해야 되는지 받아들여줘야 되는지 아닌지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에서의 차별로 확 내려오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거는 제가 진짜 사실 이런 단어를 되게 너무 많이 씁니다. 강조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전수조사 명령이 있어 행정명령으로 맞아요. 경기도 서울시 있었습니다. 경기도 서울시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가 다 지금 아직도 진행 중인 데가 있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외국인들이 더 잠재적인 네. 그런 고려를 한 거죠. 네. 좋다고 생각해요. 네, 뭐 농촌 이주, 비닐하우스에서 일하시는 분들, 공장 기숙사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 공장 안에서 얼마나 방역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그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취약한지 알게 되었는데 그 노동자들이 한 공장에서 이주민만 있겠냐고요. 한국인도 있고 이주민도 있고 다 있는데 어쨌든 이주민 노동자가 이제 서울에 있는 병원에 왔다가 거기서 이제 전염이 되었고 자기 공장으로 돌아가서 공장에서 일을 했고 그게 이렇게 퍼졌다 이거는데 이주민 환자는 병원에 왔다 자기도 진료를 받으러 왔다가 자기도 받은 거거든요. 근데 그 병원에서 이미 큰 문제가 방역이 잘 됐지만 확진자 많이 나왔던 병원이었어요. 이 사람이 또 잘못도 아니죠, 그렇죠? 간 건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 어떻게 살았는지가 오롯이 드러났죠. 평상시에 문제가 많았구나. 근데 이 사람들이 잘못한 건 아니죠. 저희가 도저히 방역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드러났지만 이들이 이제 평상시 위생관념 이런 것들로 가게 된 거고 그런데 이제 이게 나오니까 그러면 이주 노동자들이라고 했어요. 이주 노동자들을 다 전수검사하시오. 근데 난민들이 이주 노동자입니까? 법적으로는 아닙니다. 근데 사실 이주 노동자처럼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업장에서 전수조사 받으세요라고 나오고 안 받으면 벌금 나옵니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다 받으러 가셨는데 이런 이주민을 외국인 노동자를 전수조사 하세요. 이렇게 바로 터지니까 서울에 있는 프랜차이즈 헬스클럽의 모 헬스클럽은 현관문에다가 이렇게 달았어요. 외국인은 출입 금지라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위기 상황에서의 사람들의 어떤 숨겨진 인식이 사실 드러나는 건데 어떤 뭐 초등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이 없어지면 누가 훔쳤어? 라고 하면 결국은 말을 하지 않아도 전학온 저 친구가 숨겼을 거야 라든지 평소에 작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심과 불안들이 여기에 드러나는데 이게 지금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결국은 모두 행복하게 지냈지만 코로나와 질병은 외국인들이 더 유발하고 외국인들이 더 위험 요소다라는 생각이 다양한 단계에서 사실 이제 드러나는 거죠. 전수조사 저희 단체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저희 사무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업종 구분 없고 그 업종에 따른 어떤 리스크 평가가 없고 그거에 따른 또 다른 방역 조치가 없는 이거는 그냥 행정 편의주의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외국인 전수조사 한 도들이 있습니다. 했는데 확진자 그러면 수가 너무 적은 거예요. 조사를 엄청 많이 했는데 확진자 수가 너무 적은 거예요. 효율성 이런 것도 되지 않고 효과도 없고 하지만 공포는 떨었죠. 벌금 내라고 하니까. 결국은 실제 방역도 있었지만 그 관련된 정책은 사람들의 어떤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국민들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또 그런 이제 가슴 아픈 정책이 아니었나 싶고 국민분들 깨달으셔야 합니다. 대선 깨달으셔야 합니다. 정보를 받으셨을 때 합리적으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고 효과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 지역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언론 보도 얘기도 짚어주셨는데 그런
어떤 외국인들에 대한 어떤 보도라든지 사실 국적 내용도 그렇고 외국인의 인권이 기본적으로 보호가 잘 되지 않고 물건처럼 사실 여겨져서 다뤄지는 이런 전시 행정하기 딱 좋은 주제가 인권일 수 있거든요. 해외의 전시 행정. 우리 대한민국이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이주민들한테 하고 있습니다라고 그 정도로 이런 일을 매사에 다루면 위기가 왔을 때 구멍이 나는 거죠. 많은 부분들을 저희가 좀 보았는데요. 마지막입니다. 네. 원망입니다. 아직도 코로나는 끝나지 않고 사람들은 또 서로 지금 막 싸우고 있는데 보편적 백신 접종이라든지 접종 언제 하냐부터 시작해서 다행히 접종은 장기 체류 외국인들 다 가는 형태로 네. 가고 있는데 문제는 코로나가 끝나도 저희가 이제 언급했던 것 같은 이런 상흔은 쉽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숙제로 남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난민들을 돕는 난민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저희들 운동은 코로나19에도 또 어떤 숙제들을 더 이제 하게 되었을까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한번 좀 몇 가지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전망까지는 제가 같이 전망을 잘 해보자 앞으로. 이 변호사님처럼 이렇게 지금 세태가 시대 이런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맞는 솔루션 이렇게 제가 하기는 어렵고 제가 고민해야 되는 일은 생겼어요. 제가 우리 모두가 그렇지만 올해 저희 방역 같은 것도 사실 점점 세분화되고 있어요. 한국인 대상 방역은 세분화되고 있잖아요. 작년에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를 돌이켜보고 개선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양한 영역에서 들어서 지금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주민, 난민 분야도 그러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 사회나 뭐 중앙 정부로 관련 관청에서 이주민 관련 대상 방역 대책을 세우려고 하니까 와서 의견 좀 내주세요라는 요청을 받으셨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받아야 되는데 관심이 없죠. 왜냐하면 정책 대상이 아니니까. 지금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방역이라고 해가지고 보건만 있는 게 아니고 보건, 심리, 경제, 교육, 돌봄 정말 다 갈등 해결까지 모든 분야가 사실을 총 아울러서 이 방역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주민 분야는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물론 일부 소수의 지자체들은 그래도 시민단체 활동가라든지 당사자,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시는 이주민들을 불러서 경청을 하고 반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시민단체로서 우리도 난민인권 네트워크로서 우리도 반성을 해보면 저희도 발을 동동동동 구리고 어떻게 계속 배제되는 정책이 나와. 그리고 실무에서는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어. 난민 심사 계속 연기되고 있어. 재판이 안 열려.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무너지고 있어. 그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안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마스크도 찾고 생계 지원도 해보려고 했고 정보도 전달하려고 했고 발을 동동동 굴렸는데 저희가 이런 시민 각 단체 아니면 시민 네트워크 안에서 이런 함께 합동 대응을 할 때 거기에 난민 공동체가 없었어요. 저희도.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코로나 때 우리 경험들을 다 복기를 해가지고 그랬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잘한 점 못한 점 다 정리를 하고 코로나 또 옵니다. 코로나 말고 다른 제3의 질병도 오고 뭐 다른 종류의 자연 재난이 올 수 있고 사회적 재난이 올 수 있잖아요. 재난 대응 체계를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 이주민들, 난민들을 애초부터 포함을 시켜야 하고 그들이 사실 저희 없이 살아남았어요. 작년에 올해 살아남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 역량도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줘야만 대상인 건 아닌 것 같고 이들이 어떻게 살아나는 방법에서 그 좋은 점을 찾아내서 그거를 강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돌봄 공백 스스로 다 채웠고 경제적 위기 나왔을 때 스스로 다 했던 것들이 있고 커뮤니케이션 안 돼요. 정보 안 왔을 때도
뭐 자기 나라 뉴스 찾아보고 세계 보건기구 정보 찾는 난민도 봤어요. 그것도 찾아보고 막 다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 앉아서 테이블 다 앉아가지고 같이 예, 대화를 하는 게 저는 저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그걸 잘하면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들 수 있겠죠? 맞습니다. 네. 네. 좋은 제안 해주셨고요. 이제 저희들이 한국 사회에서의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복귀해야 될 부분들을 저희가 좀 찾아 나가고 한국에서의 난민들의 확인됐던 스스로 안전을 찾아왔지만 여기서도 버려지고 스스로 안전을 어깨에 짊어지고 챙겨갈 수밖에 없었던 각자 생존하게 버려져 있었던 난민분들의 성원권도 저희가 더 확보를 하고 저희가 앞으로 더 많이 나가야 할 많이 분절되어 있는 당사자분들의 목소리와 실제 이야기들이 잘 참여돼서 한국에서의 마땅한 몫이 잘 이제 드러날 수 있도록 많은 이제 숙제들을 아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알찬 내용 저희 말 잘했네요. 그랬나요? 네, 너무 뜻깊은 이야기들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을까요? 사회적 재난이었잖아요. 코로나가 인간이 가져온 재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재난이 터지면 인간들이 더 이기적일 거라고 생각을 한대요. 네, 아니래요. 실제 경험, 역사적 사건을 보면 재난 때 인간들이 서로 돕는데요. 그리고 더 돈독해진대요.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고 실제로 현장에서 더 많은 도움이 오고 가는 거를 봅니다. 하지만 정부는 우리가 이렇게 관계 맺고 서로 돕는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공평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현명한 시민들이 겁내지 않아도 좋다. 우리는 다 같이 잘 사는 사회 만들 수 있어요. 라는 응원을 정책 결정자들한테 해줘야 된다고. 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모두 힘드실 텐데 우리 힘내요. 네, 어려운 시기 다 같이 우리 손잡고 서로 같이 잘 살아가는 서로 공존하며 같이 살아가는 좋은 세상을 새마을운동은 아니지만 우리 다 같이 이렇게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맵의 김영하 선생님, 네. 김영하 대표님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